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노조 때리기 한창 할 때 조금 오르다가 다시 정책 기간으로 들어가서 저는 이렇게 제가 선택한 정부는 아닌데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가 성적이 좀 오르는 맛이 있어야 밤을 새고 다음번에 시험 내가 5점이라도 더 받아봐야지 생각을 하면서 성적이 오르는데 지금의 이 정부의 지지율은 완전히 모든 의혹을 혹시 잃게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야, 까짓 거뭐 이러는 건데 굳이 내가 공부해야 되나. 이래도 30 저래도 30이면 당구장 가서 있는 게 낫잖아요. 아니 통계 데이터를 모두 사실 우리 통계를 보게 되면 유미 수준이 뭐 2% 3%잖아요. 근데 그 수준 안에서 1%가 뭐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막 보도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주 아니, 그걸 뭐 중계를 예. 아니 저는 어쨌든 간에 30% 바닥 혹은 30% 40% 근접한 요 선에서 1년 동안 이제 왔다 갔다 거리는 걸 텐데 근데 기본적으로 태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태도를 오늘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아니 그러면 국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이 리스닝이 돼야 되는데 이게 리스닝이 전혀 안 되고 특정 인구층, 특정 지역, 서울시장 사람들 뭐 등등으로만 계속 편중된 정책을 해서 그런가 싶어요. 검찰의 입장은 수사를 할 때 이 압수수색 영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까지 그 중간 과정에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잖아요. 자기들이 많이 받아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꼭지를 따는 순간 여론이 뒤집힌다. 이런 게 지금 있어서 일본 문제를 국민들이 이해 못해서 그래. 뭐 경제 문제도 그래.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오면 지지가 확 회복될 거다라는 생각.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어쨌거나 우리가 이러고 있어도 저쪽이 이재명 망칠 거니까 크게 상관없어. 라는 생각이 양축으로 같이 돌아가는 상태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긍정평가율도 중요하지만 사실 좀 부정평가율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전 국민의 55에서 60%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 어떠한 국정 과제도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노동개혁이 비근하게 드러난 사례이고, 그러니까 교육개혁 같은 경우는 전교조를 구속함으로써 교육개혁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본인들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연금개혁은 그럼 무슨 동력으로 할 건지 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 정부의 끝도 없이 낮은 지지율이 이 정부의 의욕을 자꾸 떨어뜨리고 이렇다 보면 이 30%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 극우적인 프레임에 빠져서 살게 만드는. 제가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경산호위의 김문수 위원장 이분이 국회 청문회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윤건영 의원 면전에서는 주사파다 이런 얘기까지 막 서슴없이 하지 않습니까? 전 보면서 경악을 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경산호위 위원장을 앉혔나? 그리고 경산호위 위원장이 아무리 그래도 그런 공식적인 회의석상에 나와서 저런 얘기를 저렇게 할까? 저거 지지율 떨어지겠네. 그 발언을 보고 어머 이 형들이 너무 그 김문수 위원장이 발언한 저녁부터 모든 보수 유튜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칭송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인사는 다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엉망진창 인사였는데 야 이번에 김문수 위원장 인사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의 심지가 있으시다. 저 문재인 주사파 때려잡는데 앞장설 김문수 같은 분을 중용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대통령 정말 잘하시는 분이다. 이러면서 보수 쪽 여론이 쫙 바뀌는 걸 제가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이 맛을 들렸구나. 근데 전 지지율을 보면서 전 사실은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흥미로운 반응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지율도 못 믿겠다. 뭔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이젠 숫자도 다르게 해석하는구나. 그 숫자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지지율을 가장 오래 조사해왔던 그 중에 하나인 갤럽의 조사였습니다. 제가 그건 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숫자를 의심하는 순간 그건 정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정책의 소위 맹신, 자기 지지층에 대한 과신 이런 게 있어서 안 들어가죠. 이거는 야당 탓할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을 잡고 어떻게 로드맵을 설정한 후에 행위자들을 설득하고 담론을 형성해서 나가느냐가 집권 1년 차에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 우리가 봤습니까? 그러니까요. 한 번도 못 외교 봤... 문제는 뭐 최근에 하는 여러 가지를 얘기해서 저렇구나라고 그냥 우리 관찰을 하는 정도는 되는데. 그러니까 내부 국내적으로 뭐 볼 수 그러려면
비운하거나 야당의 실체를 인정해서 앉아서 아니 뭐 검찰건이야 논의를 하더라도 얘기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도 중도에서 중도 우파들이 더 강력하게 지지할 텐데요. 이게 사실 중도 게임일 텐데 이게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지지율을 볼 때 선거 기간하고 정권을 잡은 후에 지지율을 보는 저는 생각이 다를 거라고 봐요. 그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그쪽 예를 들어서 선거할 때는 지지율이 상대방이 못하면 내가 올라가고 사실 그게 저는 그 짧은 기간에 맞는 거죠. 정책들은 다 비슷하고 거기에서 점수 얻기는 힘드니까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찾아서 그렇게 해도 내가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도 지지율을 그렇게 보는 거 아닌가? 선거처럼.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잘해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보다 지금 내가 지지율이 떨어진 건 상대방의 잘못을 덜 찾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찾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90명, 이재명 대표에게 60명의 검사를 붙여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실감나네요. 그러니까 뭐라도 찾아서 끌어내려야 우리가 올라간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정책을 굳이 하는 것보다 그걸 열심히 찾아서 그래야 반사적인 이익을. 그래서 정책은 하긴 해야 돼서 경제 쪽에 계시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런 정책을 좀 하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게 피부에 있으신지도 궁금하거든요.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요. 전 주식시장에 주로 있으니까 보통 정책이나 발표가 나면 그 해당되는 주가가 올라요. 그게 일반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그걸 먼저 아는 게 되게 중요한 또 이슈기도 하고.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어떤 기업인들하고 해외를 갑니다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해 관심도도 올라가고 막 주가도 오르고 그런 걸 미리 알기 위해서 심지어 뭐 비서실에도 전화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정부 들어서는 그게 없습니다. 정부에서 뭘 한다고 해도 주가가 안 움직여요. 이건 어떤 이유냐면 두 가지 문제인데 실제로 그게 영향이 없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잘못 방향을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 있으면 극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물어보셨는데 사실 지금 효과적인 정책은 아무것도 경제 정책은 사실 없지 않느냐. 주가를 못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게 진짜 끔찍하네요. 물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보시면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예상할 수 있었는데 일을 못했을까? 코로나가 해제된 이후 첫 소위 그 할로윈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보다 더 대응이 미숙했고 그 사후의 메시지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보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과 순리 차원에서 보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정치를 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저는 보면서 놀랐던 것이 해결 과정에서 보면 그래서 누가 불법인가? 그리고 대통령의 판단은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기소할 만한가? 기소할 만한 사람들은 죄가 있는 거고 잘못했으니까 사과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수석 비서관 회의인지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루뭉술하게 아무에게나 책임을 물러서 안 되고 꼭 짚어서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 물리는 걸 해야 된다. 라고 하더니만 용산자가 붙어 있는 사람들만 예를 들면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용산구청장. 아니 이상민 장관이 법적으로 잘못한 게 있나? 없는데 무슨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 그것은 문재인 때나 하는 구태 정치다. 이런 프레임 안에서 자기들은 놔두고 실무적으로 내가 검사했다면 이 사람 기소할 수 있을까 싶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지어졌다라고 보고 심리적으로 이 사람들 지원하거나 서포트하고 이럴 생각은 뭐 전혀 없고 뭐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유족 협의회가 대통령을 아직 못 만났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아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 정치이거든요. 소위 국민의 권력인 권력을 위임해서 5년간의 시간을 주고 행정력을 발동시키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이유는 책임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책임을 경찰서장, 소방서장한테만 한다고 하면 나 아니면 적인 구조.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은 답답하니까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이상민 장관 해임하라고 요구하는데 권성동 의원 같은 이런 중진 윤핵관 의원이
이 이태원 참사의 유족 전체를 민주당 진영으로 밀어넣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 반정부 세력이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무슨 창원의 시온 이런 사람들 등장해서 막 말도 안 되는 폭언을 퍼부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진영을 나눠서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총을 쏠 수 있다. 그게 어제 드러난 게 세월호 구주기인데 대통령은 일체 코멘트가 없고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은 교통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고 차관을 보내는 것으로 가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을 진영 안에 놓고 진영의 정치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정말 전 진영 정치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정말 대책이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야당하고 이렇게 대화를 안 하고 할 수가 있나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정치적으로 뭔가 좀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법이 있지 않았었나요? 당시에 야당 대표들 상춘재도 모시고 본관에도 모셔서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이태원 참사가 됐던 외교 문제가 됐든 남북 문제가 됐든 심지어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것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그 사람들이 권력을 떠나 있었던 5년 짧게는요. 그리고 길게는 10몇 년 동안의 세월 동안 세상이 어떻게 변한지에 대한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젠 국민이 조선중앙동아일보와 같은 그런 이 신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매체를 동시에 소비하는 주체인데 혹은 한 미디어만 소비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국민이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정보를 채택하고 그리고 어떠한 가성수도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끼리 보도자료만 내면 끝인 걸로. 이제 뭐 소통한다고 청와대 떠나고 용산으로 갔지만 뭐 우리가 신년 기자회견을 봤습니까? 그리고 외국을 나가실 때마다 특정 언론하고만 인터뷰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 지금 대통령 목소리 들은 지 오래됐잖아요. 주식을 전공으로 하고 계시니까 지금 같으면 내년 봄까지 경제 흐름이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사실 경제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거든요. 혁신과 변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니까 되게 저희가 위기의식을 갖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학과도 만들고 반도체 투자해야 된다고 말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취약한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특정한 산업에.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결국엔 반도체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다른 어떤 전략적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거든요. 대외적인 환경이 나빠서 어쩔 수 없는 거는 국민들이 다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표를 던지거나 아니면 지지를 할 때.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미래 비전이 그런 차원에서는 경제에서는 점수를 굉장히 잃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법인세가 안 고치고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경제 성장률이 한 2.5% 넘을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잡아놨던 게 IMF에서 또 한 번 깎아서 지금 1.몇 %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법인세가 안 고치고 뭐 반도체 저렇게 안 되고 하는 가운데서 균형 재정을 해야 된다라고 정부는 계속 얘기를 해요. 세금은 안 고치는데 그러면 어디서도 세금을 걷어야 될 텐데 별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제가 며칠 전에 중앙일보 일단 제 눈을 의심했는데 종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 지금 공시지가가 너무 저평가돼서 문재인 정부 때 올리고 있다가 그거 그만하라 스톱시켜 놨잖아요. 이걸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종부세라도 더 걷어보겠다는 아이디어를 기재부에서 논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나도 정말 이렇게까지 생각이 없는 경제 정책을 짜는 정부가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내년까지의 지금 인플레이션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밥 한 그릇 뭐 이런 밥 한 그릇 다 먹기. 그러니까 경제 정책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난망한 상황이죠. 네, 그분이 여당 최고위원이기도 하고요. 내년까지 또 전 하나 좀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것은 외교적으로는 전망이 어떨지. 지금 뭐
한일 정상회담은 했고 한미 정상회담 곧 할 거고 사실 걱정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게 혹시나 뭐 다른 무력 충돌이나 더 어두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 충돌이 생기면 안 되죠. 생기면 절대 안 되지만 NLLC 서해 연평도와 백령도 지역에 주로 무력 충돌이 특히 저쪽 군함과 우리 군함이 났던 시기가 6월 달이에요. 6월은 이제 꽃게철이거든요. 근데 북한의 황해도에 주둔하고 있는 인민군이 수산업도 같이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군과 경제가 단일 생명체라 그거를 잡아들어 획득을 해야 자기 경제가 돌아갑니다. 직접 우리로 치면 해군이 어선이 되는 건데 그들은 통통배예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백령도와 연평도 이 남쪽 지역에서 꽃게 작업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들의 남쪽 지역이 우리에게 북쪽 지역이 되니까 월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쪽에서도 어선지도 나올 거 아니에요. 해군들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군이 내려오니까 우리도 가서 저기 경고 사격하고 그러죠. 양측 간에 소통이 가능하면 야 우리 이것 때문에 내려온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라. 우리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한미는 혹은 한미일까지 해서 연합훈련을 막 세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전쟁은요 핵폭탄 뭐 ICBM 때 터진다기보다는 이런 접경 지역에서의 그 우발적 사고 때문에 이게 확전이 되는 거니 지금 양측에 이렇게 독이 쫙 올라 있고 저들의 입장에서도 소위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계속 큰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쪽 군 장성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걸 이제 신경 써야 할 만큼 우리 안보 환경이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6월 초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정치예요. 우리 내부 정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외교라고 부르든 남북 관계라고 부르든 기본적으로 내가 정말 저놈이 죽도록 싫어도 상황 관리와 위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대화하고 소통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대통령이 가장 필요한 조언이네요. 죽도록 싫은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좀 해야 되는 상황. 그런 대화를 거죠. 단절시키면 안 되죠. 단절시켰는데 근데. 그러면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은 견뎌야 되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것저것 다 떠나서요. 하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5년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군이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겁니다. 저쪽과의 관계에서. 충돌해서. 그거는 왜냐면 우리 청년들 이야기니까 제 입장에서는 우리 학생들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약간 염려스럽네요. 예, 저희가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라는 주제로 모여서 여러 차례 뵙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대화를 나눌수록 정말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될까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방조사를 맞는다는 기분으로 걱정하고 말씀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얘기들 좀 관심 있게 들으셨고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책을 통해서 좀 더 깊은 얘기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정치를 한 입장에서는 여러 세력들이 만나서 토론하고 협의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대통령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답답함이 좀 있었고요. 정치 쪽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의 전문가 또 외교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해서 좋다. 그럼 꼭 한번 같이 저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아예 선출직의 경험이 없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본인이 검찰을 운영하던 스타일대로 저는 지금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나한테 딴소리 하지 마.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밀어붙이는 이것이 이제 카리스마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구국의 결단이라고 생각하면서 경제에 나가서 외교까지 지금 망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매우 걱정이 되고요. 어느 순간인가 깨지게 되겠죠. 그 깨지고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반성을 하면서 한 명의 정치인으로 좀 거듭나주길 바라는데 쉬워 보이진 않네요.